지금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에서 이 전대가 또 치러지죠. 그 국민의힘 전대는 내일 끝나지만 민주당 전대는 계속됩니다. 8월까지 이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전대에서 지금 정봉주가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에서도 계속 앞서더니 급기야 강원, 제주 이런 지역들의 지금 그 결과가 나왔는데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 선출 순회 경선 결과가 자그마치 정봉주 후보가 1등 가장 높은 투표를 지금 기록 21.67%로 2위인 김병주보다 10%포인트나 앞서고 있네요. 상당히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정봉주가 이렇게 앞서자 술렁술렁 거린다고 합니다. 이재명 측에서도 그렇고 친명계 내부에서도 그렇고 당내가 이렇게 술렁술렁 거린다고 해서 좀 재미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정봉주 후보가 거의 유일하게 원외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습니다. 그냥 원외가 아니고 네. 정봉주 전 의원한테 공천이 주어졌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발목지뢰부터 해가지고 이런저런 구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정봉주 전 의원의 공천이 취소가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다시 총선 끝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네. 100일도 안 된 것 같은데 지금 나와가지고 최고위원회 출마한 것도 저는 좀 희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1등을 달리고 있다? 네. 그러면은 공천 취소된 사람이 민주당은 수석 최고위원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렇다라고 하면 공천 취소를 왜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당시 정말 반인권적인 발언을 한 겁니다. 반생명적인 발언. 정말 이 진보 좌파의 진보 좌파가 무슨 도덕적 우위가 있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나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생명 얘기하고 인권 얘기하고 그렇게 인권 파리를 하고 있는 그 정당의 국회의원 출마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기화로 해서 DMZ의 이 관광을 외국인들의 관광을 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발표를 희희낙낙거리면서 자신의 유튜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외국인들이 와서 발목을 지뢰를 밟으면 경품으로 목발을 주겠다. 좋은 아이디어 아니냐. 이런 식의 정말 이 최악의 발언을 했고 그 다음에 사과를 했다는 거짓말을 했고 이것이 겹쳐지면서 공천이 취소됐습니다. 울면서 스스로 사퇴하는 것처럼 했죠. 그런데 이 사람은 21대 총선에서도 사실상 공천이 탈락됐습니다. 당시에도 어쨌든 이 전에 있었던 성희롱과 관련된 부분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됐죠. 2번씩이나 문제가 있어서 공천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지금 이재명의 거리시 이 당을 책임지는 그런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은 이미 이거예요. 목소리 높이고 막무가내이고 고함 지르고 그 다음에 면박 주고 하는 사람을 선호한다. 이를테면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개딸들이 그렇게 성원했었고요. 그 다음에 정청래 법사위원장 역시 개딸들이 그렇게 이 압박을 넣고 이재명한테도 무조건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돼야 된다. 박주민이 나서려고 하니까 박주민한테 수박이라고 달려들어서 못 나오게 만든 그런 개딸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정봉주까지 수석 최고위원 만든다. 또 최민희도 방통위원장 된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사람들의 성격이 뭐죠? 막말하고 사람들 막무가내로 막 윽박지르고 그 다음에 이 국민의힘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 위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는 그저 응징하고 그다음 보복하고 조롱하고 이런 것이 정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위주로 개딸들이 점점 전면에 내세우거나 지도부를 만들어가는 그런 행태를 거듭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네. 문제는 근데 이제
이재명도 좀 겁이 나나 봐요. 네. 왜냐하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을 사람이잖아요. 뭔가 자기 정치를 할 사람, 생각이 많은 사람, 나머지 사람들은 그래도 내 뜻대로 할 사람인데 왠지 정봉주는 결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는지 또 술을 써요. 자기 유튜브가 있어요. 왜 네네. 유튜브 많이 기억하시죠? 왜 지난번에 총선 때는 자기 차에 타서 유튜브 켜진 줄도 모르고 아이고 뭐 유세 열심히 하는 척 하느라고 힘들었다 이런 말도 했고 그런 유튜브에 김민석을 출연을 시킵니다. 네네. 아니 지금 이게 특혜잖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8명인가요, 지금? 8명이 지금 서로 싸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명만 딱 그 자기 차에 태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김민석, 후보, 김민석 의원, 왜 이렇게 표가 좀 안 나와? 표가 좀 안 나오네? 이렇게 네네.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김민석이, 이렇게 출연시켜 주셨는데, 표가 이제 잘 나오겠지요. 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야, 그걸 보면서 많은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저는 그거 보고 어떤 생각 드냐면요. 네네. 학교 선생님이 불법적으로 과외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이제 몇몇 학생들을 갖다가 자기가 과외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시험 치기 전에 그 문제를 자기한테 과외받는 애들한테만 가르쳐 줘요. 그러면 이게 제대로 된 경선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더 황당한 거는 네. 저는 사실은 김민석 의원을 네. 옛날에 리스펙트를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제가 대학교 딱 1학년 들어갔더니 네네. 그때 총학생회장이 김민석이었어요. 와, 그랬군요. 김민석이 그때 20대 중반 정도 된 나이였겠죠. 김민석이 8둘 맞죠? 82학번. 네. 그런데 어쨌든 그 넓은 광장에서 그냥 뭐 호리호리한 사람이 아주 그냥 멋있게 단상에 딱 나와가지고 이렇게 막 구호 외치고 뭐 연설하고 무슨 내용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멋있다 일단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1학년 때니까. 1학년 때니까. 아니 그 다음에 김민석이 30대 초반인가요? 그때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렇죠. 잘 나갔잖아요. 그때 최연소였어요. 정몽준하고 이렇게 도킹하지만 않았으면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김민석이 저렇게 바뀌었나? 저렇게까지 망가졌나? 그 와중에 뭐 이혼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에피소드 있지 않았습니까? 네. 야, 내가 1학년 때 봤던 김민석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시 그 과외 이야기로 돌아가가지고 네네. 그래서 선생님이 자기한테 과외받는 사람들한테 시험 문제를 가르쳐 줬는데 네. 그 학생이 네. 시험 문제를 알고도 문제를 제대로 못 푸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원래 그 시험 문제 가르쳐 줬으면 100점 맞아야 되는데 네. 100점 못 맞고 여러 개 틀려가지고 한 70점 받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와중에 정봉주는 과외도 안 받았는데 네. 85점 받아가지고 지금 1등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민주당의 현실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된 건 이미 말할 것도 없고요. 제가 지금 들은 이야기 중에 가장 기가 막힌 얘기가 이거였거든요. 원래는 뭐냐면 90%가 지금 넘잖아요. 이재명에 대한 지금 득표율이. 네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제 비판 설명을 냅니다. 그 공산당이냐 또. 그러니까 그 이재명이 하는 말이 기자들이 물었어요. 국민의힘 논평이 이렇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부러워서 그런다. 부러워서 그런다. 자, 90%가 넘는 것을 부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스러워 하나요? 저게 자랑스러울 일인가요? 저 90%가 물론 조국이 부럽겠죠, 이재명은. 조국은 99.9%니까 자기는 90% 초반대니까 부럽긴 할 겁니다. 조국과 이재명의 그 그러니까 100% 가까운 그런 경쟁을 하는 것 참 희화화되는 건데요. 저도 김민석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네네. 정말 촉망받는 정치인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노무현은 대통령 선거에 나갔고 김민석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갑니다. 네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세상을 바꾼다 그래갖고 막 연대에서 큰 집회에 나가서 같이 인사하러 다니고 뭐 굉장히 뭐 호흡도 같이 하고 그랬지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이제 김민석이 제일 먼저 정몽준한테 후단협으로 달려가니까 그 기억에서 이제 배반감을 느끼고 민세라고 이제 바꾸지 않았습니까? 네네. 김민세도 좋습니다. 어찌됐든 자기는 이재명보다 훨씬
전에 정치인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됐고 또 민주당이라는 속에서 물론 김민세라는 별명으로 한동안 정말 계속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86 정치인들 중에 그나마 586의 어떤 유산이라고 이제 표현이 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 어쨌든 발광체는 돼야 되지 않나요? 반사체 그러니까 남한테 빛을 받기 위해서 저렇게 구걸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건 사실 저는 586을 싫어하지만 586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행동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586은 물론 다 퇴장해야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운동권은 아니지만 같은 세대를 살았던 사람으로서 좀 부끄럽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니까 김민석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네. 결국은 586의 유통기한이 지났다. 유통기한 지나가지고 이제는 냄새 난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유통기한이 조금만 지났을 때는 밥 먹어도 되거든요. 아깝잖아요. 유통기한이 뭐 어제 그제까지였는데 이걸 먹어 말아. 저는 먹습니다. 네. 괜찮아요. 뭐 유통할 수 있는 기한일 뿐이지 그걸 못 먹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팔지 못하고 그럴 뿐이지 못 먹을 정도는 아닌데 네. 그 유통기한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곰팡이 슬고 그러면 그럼 냄새나고 먹지 못한단 말이에요. 네. 저는 586의 그 특권 정치의 기한은 이미 옛날에 유통기한이 지나갔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인영 얘기도 한 번만 더 하면 이인영이 이제 이 선거에 전대에 나온다 안 나온다 하는 때도 사실은 후배들이 참 욕을 많이 했습니다. 이인영이 혼자서 사실 이번에 살아 돌아온 거, 그러니까 공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586 중에서는 우원식도 받긴 했지만 우원식보다는 이인영이 훨씬 더 운동권의 어떤 적자이자 상징이지요. 그런데 다른 동지들은 전부 다 잘리고 학살당하고 하는데 숨은 죽이고 나만 아니면 돼 하고 금배지 달아서 막 희희낙낙하다가 후배들이 아니 그래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내가 왜 나가냐라고 그런 태도를 취하면서 완전히 월급쟁이처럼 저렇게 월급 받는 그런 직업인처럼 자기의 생명을 계속 유지하는 것 역시 김민석이나 이인영이나 참 부끄럽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좀 넘어가 보면 김두관 얘기를 좀 해보지요. 김두관은 사실 생각보다 목소리를 높여요. 참 저는 그냥 조용조용히 그냥 잘 지나갈래 나보다 했더니 일극체제란 말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YTN 라디오에 나가서는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입에 올립니다. 그런 어떤 와중에 또 캠프에서 한 말인 것 같아요. 친명 집단 쓰레기 이렇게 지금 SNS에 올렸는데 김두관 이름으로 올렸는데 아니 집단 쓰레기라고 이왕 말한 거 그냥 계속 유지하지. 네네. 그것도 삭제를 하고 막 메시지 팀이 잘못 올렸다. 자기 이름으로 나가는 SNS 글이 메시지 팀이 실수했다라고 발언을 해서 하나마나한 그런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저희 김두관 후보가요 지금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내가 나가면 그래도 한 30%는 최소한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이상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한 자릿수 나오잖아요. 네. 한 자릿수 나오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러다 나 망신당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말이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세게 나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세게 나간 말을 딱 봤더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주워 담는 이런 굉장히 당황해하는 모습들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민주당의 지금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두관도 예전에 노무현을 다음에 차기 대선 후보로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민병도를 비롯해서 내로라 하는 그런 의원들이 전부 다 캠프에 들어가서 리틀 노무현을 또다시 당선시키자 하고 시작을 했는데 결국은 그때 좀 실력이 드러났어요. 네네. 결단력도 없고 네네. 또 메시지 관리도 잘 안 되고 실제로 좀 뭐랄까요? 일관된 캐치프레이즈 그러니까 꿈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비전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그 안에 캠프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얘기 듣는데 와 이건 허상이었어 이런 얘기를 많이 또 들었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 굉장히 또 겸손해지고 김포에서 몇 번 떨어지고 김포 다시 이제 입성을 했을 때 참 사람이 겸손해졌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먼저 와서 인사를 하고 또 이 뭐랄까 합리적인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경남으로 다시 내려가서 이렇게 나오는데 사람이 좀 성숙한 어떤 그런 그 느낌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대 나와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아니 이왕 나온 거 그냥 죽자 사자로 그냥 진짜 절박하게 뛰는 것도 아니고 또 얘기하다가 이렇게 또 주워 담고 하는 것을 보면 역시 그때 리틀 노무현 운운해서 허상이라고 했던 그 표현이 아직도 컨텐츠가 채워지지 못한 게 아니냐 그 허상을 그대로 유지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친노 친문이 얼마나 있는지도 좀 의문이지만 네네. 남아있는 친노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에는 김두관은 역부족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역시 김두관 말고 네. 사면 될지 안 돼, 복권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김경수 정도 나오면 친노들이 그 뭉쳐가지고 어느 정도 그 이재명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보여줄 수 있을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을 제일 잘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김두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김두관 전 의원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거 내가 괜히 나온 거 아닌가? 그런 후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김경수, 네네. 김경수를 좀 압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청와대에서 행정관도 하고 비서관 할 때의 김경수를 딱 생각을 하면 김경수는 사실 굉장히 보좌하는 사람이지 네네.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특히나 만약에 노무현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냥 저 봉화에서 네네. 그 다리에 이 적셔가면서 오리 농사 지을 사람이에요. 네네. 딱. 그런데 뭐 문재인처럼 대통령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운명이다 그러고 나온 것처럼 이 김경수도 운명처럼 뭐 도지사까지 했지요. 그런데 사실 저는 김경수가 그러니까 사람 세를 모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일까? 그건 여전히 의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기 아무리 복권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이번에 어느 정도는 그 지금 영남권 그가 특히나 경남 쪽 그 선거와 관련돼서 걱정을 했었어야 돼요. 왜냐면 네네. 자기가 영남을 이끌어가야 되는 또는 영남을 바쳐야 되는 그런 정치인인 건 맞거든요.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요.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영국에서 계속 있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과연 계속 정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니 정신이 똑바로 박혀 있었으면 네. 그러면 매크로 돌려가지고 대선에 그런 식으로 개입할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기본이 안 돼 있고 수준이 안 돼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래도 이제 친노에서는 오죽 사람이 없으면 이제 그렇죠. 김경수가 구심점인가. 그래서 이 틈을 타가지고 김두관이 나 정도면 될 수 있지 않을까. 나 정도면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당대표에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그 뭐라 그럴까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반감이나 이런 것들이 네. 그 기저에는 흐르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서 김두관 그 후보가 나름 의미 있는 저기 숫자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네네.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는 거고 역시나가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여러 여론조사 보시고 계시겠지만 국민의힘 여론조사 사상 지금 한 40%대 넘은 그 정당 지지율 뭐 몇 번 나온 거 아시죠? 나는 요번에 네. 그 이번에 7월 23일 어제 당대표 선출됐잖아요. 네. 다음 주에 정당 지지율은 한 5%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뭐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계기로 우리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가 높아졌어요. 근데 정당 지지도만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이거 그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도 그 정당 지지율이 높아진 것만큼 다 올라오진 않았지만 조금씩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당이 30%대 회복하지 않았나요? 회복했고요. 정당이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동력을 견인해야 돼요. 지금 그런 측면에서는 반등의 기회를 마련했다. 네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난 총선 패배한 이후에 네네.
유튜브 시청자들도 급감하고 나 보수 정치를 좋아하는 분들이 완전 다 찌그러져 갖고 네. 의기소침해 있었는데 지금 다시 조금 목소리 회복이 내기 되고 시작했잖아요. 근데 어제 이런 말씀했어요. 한동훈 대표께서 우리가 국민에게 당당한 정당이 돼야 된다. 국민의 민심에 부응하고 거기에 반응해서 변할 때 우리 정당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정당이고 당당한 정당이 될 수 있다. 네네. 저 이 얘기할 때 정말 박수 쳤어요. 너무 좋은 말씀이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도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40%대 정당 지지율을 계속 유지한다고 아니면 그보다 더 높아져서 한 45% 된다고 했을 때 민주당이 지금과 같은 의회에서의 독주, 폭거, 이거 독재, 망발, 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이제 민심이 브레이크 걸어줄 거잖아요. 민주당 가능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그 지지율은 더 폭망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정권 재창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네. 저는 3년 후에 대선이 치러지잖아요. 그때 분명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대통령 임기 1년과 국회의원 임기 1년이 겹칩니다. 겹쳐. 이 겹치는 시기에 만약에 특정 정당이 행정부도 장악하고 입법부도 장악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변할 거냐. 망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위기의식을 갖고 네. 대응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이거 지금 말 나온 김에 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보자고요. 오늘 저 방송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잘해. 많이 들었어.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아니 생각을 해보자고요. 네네. 2027년 3월에 대선이 있어요. 네. 그때 진짜 상정하기 싫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돼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상황이 되느냐? 192석이라고 하는 범여당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대통령이 되는데 그 대통령이 192석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끔찍한데 그 대통령이 이재명이다. 그러면 그 다음 총선이 2028년 4월이란 말이에요. 네. 지금 정광재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1년 1개월 동안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 1년 1개월 동안 그 이재명이 이끄는 192석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포함한 범여권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사법부 장악해갖고 네. 이재명 무죄도 다 만들 수 있죠. 무죄도 만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헌법 개헌해가지고 네. 개헌해가지고 그렇죠. 개헌해갖고 뭐 네. 중임제로 한다든가 아니 뭐 개헌해가지고 네. 직선제를 폐지할 수도 있어. 그 네. 다음에 개헌해가지고 검찰을 갖다 없앨 수도 있어. 그렇죠. 검찰청 없애겠다고 지금 법안 냈잖아요. 그 다음에 개헌해가지고 국가정보원 없앨 수도 있어요. 개헌해가지고 별짓을 다 할 수 있어요. 네. 그런 일들이 정말 생각만 해도 그냥 오싹오싹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3년 남았다고 뭐 넉넉히 있을 게 아니라 네네. 지금서부터 빨리 우리 보수 정당이 빌드업을 해야 돼요. 네네. 이게 월드컵 나가려면 월드컵 팀 뭐 2개월 전에 소집해갖고 그 16강 가는 팀, 8강 팀 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빌드업을 해서 우리 팀을 이렇게 만들고 선수는 어떻게 발굴하고 육성해서 이렇게 장기 비전을 갖고 가야 되는데 저는 그게 지금의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 네네. 거고 한동훈 당대표도 지금이 그 변화의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긴장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번 총선에, 지난 총선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없지 않아요. 그렇죠. 상당 네. 부분 있어요. 그런데 저 포함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달콤한 추억이 있어. 그거는 정광재도 달콤한 추억이 있는 거야. 2월 25일까지. 그게 뭐냐면은 네. 그 지난 총선에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였을 때는 국민의힘이 네, 이겼어요. 네. 그래 2월 25일 그러니까 3월 초까지죠. 그러니까 네. 그때는 그 몇 석을 갖다가 봤냐면은 160석, 170석. 150석, 160석. 그게 장성민이 장성민이 160석 이야기했고 선배가 그렇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나는 저기 최병천 소장이 아, 상당히 네네네. 그 나름대로 분석을 잘하는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최병천 소장의 이야기를 주목하고 들었었는데 최병천 소장이 아주 굉장히 지난 그 총선에 아주 대히트어를 만들었잖아요. 그 비명 행사. 네네.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쭉 갔으면 민주당이 폭망했으면은 비명 행사는 역사적으로 그냥 두루두루 계속 그 그렇죠. 인구에 회자될 그런 말이었는데 그 다음에
문어, 엄경영. 엄경영 그 소장 같은 경우는 170석, 180석 이야기했었어요. 맞아요. 180석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랬느냐? 이재명 대 한동훈 구도로는 이재명이 이길 수가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요. 왜냐하면 이재명은 이미 낡은 사람이고 네. 이재명은 범죄 저지른 피고인이고 네. 한동훈은 새로운 사람, 참신한 사람이고 미래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범법자를 갖다가 그 응징하는 네. 그러한 그 공직자 출신이고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딱 그 구도를 갖다가 봤을 때 만약에 이런 구도가 쭉 갔으면 네. 그러면 지금 정광재는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있었겠지. 정광재 대변인 너무 좋아요. 진짜? 황은경님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아니, 제가 그런 것만 보지 커피 말고. 한 잔 마셔도 되겠습니까? 아니 근데 네. 지금 그 얘기 하시니까 지금 전당대회를 한번 보세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와 민주당 전당대회를 보시라고요. 네. 우리가 49% 투표율 그거 뭐 지난번보다 낮다 이렇게 평가하지만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 투표율 25%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최고위원 나온 사람들, 당 대표 나온 사람들 한번 연령을 비교해 보시자고요. 나중에 이 지도부가 구성됐을 때 국민의힘 지도부는 제가 생각에 한 52살 정도 될 것 같아요. 민주당 지도부는 62살 될 겁니다. 그러니까 10년은 우리 정당이 지금 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386 기득권 정치 세력들이 지금 퇴진하지 않고 있어요. 뭐 4선, 5선 꿀 빨고 있잖아. 꿀 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국민의힘은 반대로 젊은 정치인들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유권자들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평가할 때 오히려 국민의힘이 더 혁신적이다. 변화에 민감하다. 이런 식의 판단을 할 시기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봤을 때는 한동훈 후보가 대표가 된 순간 네. 국민의힘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 더 이상 586들이 자리 잡을 수 없는 네. 그러한 정당이 된 거고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게 맞다. 만약에 원희룡이든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대표가 되면 그냥 그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이 네. 586들이 그 60년대 생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들이 계속 잡고 있는 게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한동훈이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10살 차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 다음에 이러한 세대 교체의 요구가 민주당으로 그 불길이 옮겨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 진짜 저 동감하고요. 왜 그러면 당심에서도 62% 넘는 사람들이 네네. 한동훈 대표를 뽑았을까? 이 부분 우리 깊이 고민했어요. 왜 그러면 당심에서 우리 당심은 이른바 뭐 친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왜 우리 뽑았을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하는 지금 이 얘기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쓴소리지 네네. 배신자 프레임까지는 안 갔다 이거죠. 또 하나는 이분들이 생각하는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누가 당대표가 돼야 민주당과 제일 잘 싸울 수 있냐. 또 민주당의 정권 안 뺏길 수 있냐. 그럼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한동훈 후보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당원분들이 한동훈 후보에게 표를 던진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잊지 못하는 달콤한 추억이 그러니까 전략적이죠. 2월 말 3월 초까지. 네네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하는 거예요. 뭘 기대하느냐. 다음번 대선에서 네. 이재명 대 한동훈의 구도로 가면 그러면은 지지 않을 것이다. 네. 충분히 이길 것이다.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47.5%를 얻었어요. 네네. 47.5%에서 48%가 이재명 후보가 얻을 수 있는 대선 후보로서의 맥시멈이라고 봐요. 여전히 우리는 52%를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이 있어요. 근데 이재명 후보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50% 플러스 한 표를 얻기는 어려운 후보예요. 불가능하다. 네. 저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총선에서는 좀 굉장히 좀 괴멸적 참패를 당해서 반성하고 우리 당이 혁신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대선은 정말 우리가 빌드업 잘하면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할 수 있다가 무슨 말이야. 해야 한다. 해야 한다지. 그리고 2027년 대선이 3월 달에 있잖아요. 네네. 그 바로 1년 후가 총선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그 총선에서는 우리가 정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 이겨야지. 네네. 그때는 이겨야지. 네. 그러니까
사실은 내후년부터 내년에는 이제 그게 없어요. 그 선거가 없어. 없죠. 내후년부터는요. 1년에 한 번씩 중요한 선거가 따박따박 네. 있는 거야. 지방선거, 그 다음 해 대선, 그 다음 해 총선. 네. 이게 하나로 세트로 묶여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가지고 벌써 53분이네요. 네네. 네. 이제 그래서 이제 뭐 조금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요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한동훈의 장점과 단점이 뭐예요? 옆에서 지켜봤을 때. 장점은 여튼 유능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유능하다. 우리 보수 정치인들을 평가할 때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네네. 하는데 한동훈 후보는 굉장히 유능하고 네네. 스마트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학습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학습 능력이 정치 현실 정치한 게 사실 네네. 108일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자기 선거 처음 치렀잖아요. 자기 반장 선거 이후에 처음 치렀다고 하잖아요. 반장 선거는 반장 선거 해봤다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인지 뭐 중학교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때는 반장을 네. 선생님이 야 너 해 그러면 했는데. 이거 비민주적 사회에서 아니 나는 그래가지고 내가 고3 때 네. 공부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딱 부르더니 야 너 반장해라 그래가지고 하기 싫은데요라고 그래요? 말하려고 했는데 그럼 맞을까봐 알겠습니다 그러고 반장했는데. 모범생이어갖고 우리 때는 뭐 학생회장 선거도 하고 전 학생회장 선거 나가갖고 차점자로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어. 의정부에서. 의정부고등학교. 근데 네. 여튼 그 선거 처음 치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으로 빨리 변환할 수 있는 네네. 그런 그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단점은 제가 느낀다기보다는 그냥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약간 강남 8학군 이미지? 그러니까 뭐 강남 8학군 모범생 이미지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봤을 때 별 어려움 없이 그냥 사회적 혜택만 많이 받고 잘하는 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맞는 말이지.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이제 대중 정치인으로 조금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되는가? 요거가 이제 앞으로 이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숙제 아닐까요? 저는 그러면은 요번 경선이 많은 도움이 됐겠네요. 그럼요. 왜냐하면 형님 둘하고 누나한테 계속 쥐어 터졌잖아. 네. 불쌍하게. 그런 면에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어쩌면은 정말 새 시대를 여는 네. 새로운 리더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다. 네네. 그동안에는 뭐 386 운동권이 주도하는 한국 정치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야말로 좀 이제 뭐 모난 것 없이 이런 분들이 저는 대통령이 개인적 트라우마가 강한 분들이 다시는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성격적으로도 모난 거 없이.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네. 뭐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했는가. 그 오늘 국립묘지 갔었잖아요. 네네. 같이 갔었어요? 저는 안 갔습니다. 왜냐면은 네. 당 사역만 필참이라 그래갖고. 당 사역? 네, 당 사역. 당 사역이 누군데? 당 사역이 당 대표, 원내 대표,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이렇게 정책위 있잖아요. 의장. 네. 그리고 필참이면 새로 지도부. 필참이면 안 가도 되나? 저는 그래서 내일 어떻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뭐 굳이 안 오셔도 됩니다. 당연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저는 뭐 다른 방송 일정도 있고요. 어쨌든 그런데 저는 뭘 봤냐면 그 한동훈 대표가 그 국립묘지에 가서 방명록에 이걸 썼잖아요. 네네. 더 경청하겠습니다. 네네. 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뭐 더 경청하고 더 뭐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경청이라는 단어에만 눈이 꽂혔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삼성에서 변호사를 갖다가 했었잖아요. 근데 이건희 회장이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중요하다고 했던 말이 그게 경청이거든.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는 사실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기대도 크지만 걱정이 있는 게 어떤 걱정이 있느냐. 지금 똑같아요. 그 정광재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한동훈은 강남에서 쭉 현대고등학교 나오고 서울대 법대 나오고 검사하고 쭉 이렇게 했으니까 엘리트주의가 저같이 시험도 늦게 붙지도 않고 빨리빨리 붙었잖아. 그러니까 엘리트 의식이 너무 강하면 어떡하나 저는 그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가
경청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썼으니까 네. 경청하겠다는 말은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주의 깊게 그렇죠. 그다음에 네. 주의 깊게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이야기가 맞으면은 내가 행동을 하겠다, 고치겠다, 수정을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아까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을 봤다 그랬잖아요. 새로운 네네. 정치상의 모습.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할 줄 아는 거예요. 사과했지. 네, 사과했잖아요. 경청했고 행동을 옮긴 거예요. 저는 경청이 이게 기울 경자 아닙니까? 네네.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기울여 듣는다는 거잖아요. 뭐 영어로는 listen to와 hear가 다르잖아요. hear는 그냥 이거 hear는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고 listen to는 이렇게 귀 기울여 듣는 건데 저는 그런 모습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잉글리시가 플루언트하네. 카투사. 카투사 출신이구나. I used to be in the U.S. Army for 2 years. 의정부에서 근무했구나. 의정부. 예. 뭐 또 미국 무대에 대해서 잘 네네. 아시니까. 네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뭐 더 이렇게 재밌는 이야기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벌써 시간이 1시간이 다 됐으니까 네. 그냥 다음번에 또 나오셔가지고 또 재밌는 이야기 이렇게 많이 우리 해주시고. 영어 한 거 보고 크크크크 웃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오늘 바쁘신데 네. 그 다음에 아유. 저는 사실은 어제까지 굉장히 애썼으니까 오늘 굉장히 피곤해가지고 그냥 기진맥진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젊고 또 운동도 잘하고 체력도 좋고 하니까 부럽다. 선거가 이겼으니까 힘이 이겼으니까. 나는 거죠. 아니 졌으면 뭐 집에서 칩거했겠죠. 네네. 어쨌든 이겨가지고 축하드리고 네.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는 정광재 대변인이 이번 총선에 거의 뭐 개국공신 같은 아주 그냥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이다. 했었으면 틀림이 없다. 왜냐하면 내가 텔레비 틀면은 한동훈 후보 옆에 항상 붙어 있더라고. 아니 그게 자료화면으로 많이 나간 것 같아요. 자료화면으로. 왜냐하면 제가 일정 단계 이후에는 지방 일정은 제가 다 수행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응대해야 되잖아요. 기자 응대하고 논평 쓰고 뭐 이런 거 우리 팀 회의하고. 그러니까 앵커를 해가지고 언제 자료화면으로 내가 나갈지 그걸 고기만 나와 있었구만.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 잠시만 좀 이게 또 들어봅시다. 근데 그거 언제 해요? 뭐 8월 중순인 것 같은데 관심이 없어. 이게 저 민주당 전당대회는 지금 뉴스가 안 돼요. 네. 왜냐하면은 어대명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김두관 후보가 지금 나와가지고 뭐 쓰레기 이야기도 하고 뭐 메뚜기 이야기도 하고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야 이게 뭐 자기들은 뭐랄까 조국당은 99.9% 뭐 24K 무슨 순수 사랑을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90% 94%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김두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야 이게 집단 쓰레기 아니가. 집단 쓰레기는 집권할 수도 없고 집권해서도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려버렸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개딸들 막 바짝 일어났죠. 그랬더니만 그럼 계속 이놈의 쓰레기 하면서 이제 또 탈당이나 할 것이지. 또 이제 죄송합니다. 이것도 뭐야 이거. 지금 사실은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보면서 언론 보도 보면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 시끄럽고 뭐 서로 간에 의견이 충돌하고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가장 상식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나 조국당 같은 경우 보면 이 거의 전체주의 정당 같은. 그렇죠. 전체주의 정당 같은 느낌이 강하게 나요. 뭐 강하게 나는 게 아니고 전체주의 정당이죠. 하는 짓이 전체주의 정당인 것이고 어떻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얘기를 하는데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99.9%가 나옵니까? 북한도 99.9%는 안 하고 그냥 쇼라도 해가지고 교회도 만들어 놓고 불당도 만들어 놓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99.9%가 나올 것이며 민주당 70년 역사를 가지고 있던 민주당에서 이게 김두관 후보, 대권 후보로도 나오고 뭐 총리 후보도 되고 했던 그런 사람이 나오는데 7%, 8% 이렇게 나옵니까? 지금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 측이 본인과 부인 김혜경 씨의 어떤 법인카드 의혹 관련해서 8월 18일 전당대회 이후에 검찰 출석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 출석하는 거, 검찰에 출석하는 거 자체가 선거운동이네요. 그러게요. 오히려
선거운동 하면서 합동선거운동 뭐 할 때 거기 안 가고 그냥 뚜벅 법정 가고 하면은 그게 선거운동이야. 선거운동 안 하지만 그거 나가는 게 그런데도 90% 이상 나오는 게 정말 우리 상식으로는 정말 납득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체주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 오늘 또 나온 그 기사 하나 보면요. 이거 어제 오후부터 나온 기사인데 지난번에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가덕신공항 그 공사 현장 가가지고 뭐 이 테러 당한 거. 네. 그래가지고 헬기로 서울로 이송이 됐잖아요. 와, 저 진짜 근데 이 본인은 문제가 없고 권익위 판단이 그 헬기 이송에 관여한 부산대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야, 이거 골 때렸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이 부산에서 닥터 헬기 타고 서울대 병원까지 간 거는 특혜가 맞다. 특혜가 맞다. 그게 권익위 판단이네요. 네, 권익위 판단. 특혜가 맞다. 원래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은 서울대 가려는 사람들이 진짜 많기 때문에 순서대로 하지 않고 끼어들게 만들었다고 하는 새치기 했기 때문에 그게 김영란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의원은? 정말 국회의원은 예외다. 왜 예외입니까? 그게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서울대 병원이나 부산대 병원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거기에 닥터 헬기 운전하고 앰뷸런스 운전하는 그 소방 관련되는 분들도 다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 정치인들의 청탁을 받고 그걸 들어주면은 김영란법 위반. 김영란법 위반도 될 수 있고 공직 윤리 규정 위반도 될 수가 있어. 그런데 국회의원. 그 공무원들 중에는 국회의원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 포함이 안 돼요? 법이 그렇게 돼 있나요? 법 위에 있어. 법은 300명, 그러니까 법인은 만인에 평등한 것이 아니고 법은 300명한테만 평등해. 헌법은 어떻게 보면 그 특수 계급을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는데 헌법에 따라서 300명은 특수 계급이야. 그 중에서 이재명은 특수 계급 중에 왕족이야, 왕족. 무슨 왕족이 아니라 황족이네. 황족이네, 황족. 그러면서 M1 서울대 교수, 부산대 교수, 그리고 닥터 헬기 몰았던 사람, 그리고 거기에서 앰뷸런스 몰고 갔던 사람, 그런 사람만 지금 징계당하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야, 이거 큰일이네요. 사실 그 당시에 그 여론이 확 안 좋아졌던 이유가 그 부산대 그러니까 지역 국립대 병원들이 다 특화돼 있거든요. 부산대 병원 같은 경우에 외상센터 전문으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입니다. 넘버원이에요. 그런데 외상을 당했는데 갑자기 나 서울대병원 갈 거야. 서울대병원은 외상 전문가야. 아니야. 외상병원 전혀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이번에 그거를 부탁했던 게 그때 비서실장 천준호 국회의원이었죠. 그렇지. 그리고 이재명이가 거기는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대요. 그리고 또 서울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전원을 받았는데 그 전원과 관련된 지침을 위반했다. 그리고 또 부산대 의사 같은 경우에는 권한도 없으면서 헬기 보내주세요라고 했다. 그리고 또 부산 소방재난본부 공무원은 규정 위반하고 헬기 보냈다. 와, 이 골 때리는 이런 어이없는 법이 어딨어요 지금. 야,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야.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뿔나실 것 같은데. 네. 국회의원들은 진짜 법 위에 군림하는 지금 얼마 전에 말기암을 고백하셨던 본인이 장기표 선생이 그 국회의원 특검 폐지해야 된다. 상당히 공감됩니다. 이런 사건들을 보면은. 와, 이런 골 때리는 일이 어딨냐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데 특권에 그러니까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으로 처벌은 못한다. 이거 아닙니까? 특권은 받았는데 국회의원이라서 처벌은 못한다. 이게 뭡니까? 김동길 교수님 말씀처럼 이게 뭡니까? 아니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입니까? 연합뉴스입니까? 보니까 그 스웨덴 국회의원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장기표 선생이 지금 말기암을 스스로 고백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럼 외국의 유럽의 국회의원들은 특권이 있나? 거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자전거 타고 출근하고 의원회관실에 그 사무실이 한 3평 정도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야,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많구나. 좀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오늘 안 그래도 저도 오늘 국회를 가야 돼요. 국회를 가야 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오늘 10시부터 있습니다. 좀 있으면 완전 곧 시작하겠네요. 네. 이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를 민주당하고 친민노총 세력이 저렇게 저지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전사니까. 전사니까. 네, 가서 싸우면은 네. 지들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들어온 것 자체를 막으려고 저렇게 전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양문석이 말로는 발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발작. 결국 또 해가지고 옛날에 대전 MBC 때 있었던 뭐 법인카드가 어쩌고 야! 이재명이는 어떻게 했냐? 지들 해가지고 일제 반일 죽창가는 부르면서 청담동 보내가지고 공무원을 몸종같이 시키면서 일제 샴푸 가지고 오고 얼굴 에르메스 진짜 로션 바르게 하고 그러고 소탐대실 아니야 소탐대실 소고기를 탐하다가 대통령도 놓치고 이런 인간들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했더니만 뭐 8.18 전당대회 이후에 가겠다? 지금 니들은 법 위에 있냐? 나 진짜 아유 열받아 진짜.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대전 MBC 사장할 때 이 법인카드 쓴 거 보면은 뭐 골프장 출입을 하고 뭐 식당에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대전 그러니까 MBC라는 조직은요 상법상 주식회사입니다. 그렇죠. KBS는 주식회사가 아니에요. KBS는 방송법상 그냥 방송공사. 한국방송공사거든요. MBC는 사실 공영방송이라고 우리가 통칭하지만 실제로는 상법상 주식회사예요. 그럼 대표이사들이 지방 MBC 사장도 다 대표이사거든요. 그렇죠. 법인이 다릅니다. 그러면 영업 활동을 위해서 그렇죠. 법인카드를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뭐 골프장 가서 영업도 하고 광고주 유치를 해야 되니까 또 뭐 식당 가서 밥도 먹고 그러면 이거 당연한 영업 활동인데 왜 저렇게 법인카드고 난리를 치는 거죠? 저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회장이 본인 회사인 안양시시 가서 골프 쳤다고 지금 난리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트집을 한번 잡아가지고 트집 잡는 거지. 이 방통위원장 자리에 못 들어오게. 그렇죠. 그러니까 흠집 내려고 하는 거지. 특히 최민희인가 누군가는 그랬다며. 과방위원장이 또 보더니만 공직자가 평생 동안 헌혈 한 번 안 했어? 헌혈을 안 하면은 공직자를 하면 안 되는군요. 남자들 중에도 지병이 있거나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적 특징으로 이제 빈혈이나 이런 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러면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은 공직하면 안 되나? 야, 최민희, 당신은 얼마나 했어? 나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오늘 아침에 이 카톡에도 돌아다니는 동영상을 보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목동에 있잖아요. 거기 이제 방심위 민노총 언론노조 노조지부장하고 같이 아마 유일임 위원장인가 차가 나오는데 그걸 퇴근하지 못하게 막아서는 어떤 그런 업무방해지. 업무방해에 해당되죠. 우리 야구에서는 진로방해. 진로방해. 진로방해 아웃이죠. 지금 오늘 저도 오후부터 국회 가방위 가서 이제 참고인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최민희 가방위원장이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원래 한 4차원, 한 5차원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지명 그러니까 취임을 막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 취임을 하게 되면 우리 최진영 변호사님 말씀처럼 이 전사거든요. 이진숙 씨는 실제로 아프가니스탄 종군 기자, 대한민국 1호 여성 종군 기자 아닙니까? 종군 기자는 가보시면 압니다. 전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을 현장에서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뭐 식사라든지 모든 걸 굉장히 쟁투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지명이 끝나고 이제 인사청문회가 또 이틀이에요. 원래 하루인데 원래 하루 하는 게 관례인데 그러니까. 장관급을 이틀씩이나 하는 이런 청문회는 처음 봤는데 마음대로. 지금 그렇게 되면은 이제 들어가서 MBC 박문진 이사진을 바꾸게 되면 민노총 출신 안영준 사장이 바로 교체거든요. 이걸 지금 제일 우려하는 거죠. 민주당 세력과 친민노총 세력은. 그래서 오늘 10시부터 이제 국회 방송이나 유튜브에 보시면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거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검찰이 김명수 대법원장을 소환 조사했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올 것이 왔다. 어떤 게 왔습니까? 빨리 불렀어야지. 사실 지난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참 존경하는 임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님을 법인이 건강도 안 좋고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본인이 사표를 내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당신 지금 국회에서 탄핵 절차 진행하고 있는데 내가 사표를 받으면 내가 뭐가 되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는 해놓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한 적 있냐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한 적 없다라는 내용을 국회에 보냈어요. 허위 진술했군요. 그렇죠. 공무원은 개인은 가짜 내용 써가지고 보내도 그게 내용에 그 어떤 뭐 거짓이 있어도 사문서비조 이런 게 안 돼요. 그렇지만 공무원이 공적 문서에 허위의 내용을 져가지고 제출하면은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받는데. 그렇군요. 아까 본인이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 지금은 이제 변호사 하고 계십니다. 님이 그 당시 대화를 녹음을 해가지고 그걸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 대법 원장이 거짓말하는 게 딱 걸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자유우파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사안과 관련해가지고 나가가지고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뭐 조사 받겠네 뭐니까 아직까지 그게 벌써 제가 기억하기에 3년 6개월이 됐는데 몇 년 된 아직까지도 조사를 받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 지금까지 뭐 한 겁니까? 진짜 이런 사람 불러가지고 안 오면은 체포영장 발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 근데 이제 같은 것이고 아시다시피 김명수가 어떤 사람이냐. 깜도 안 되는 사람 문재인이가 같은 대학교 동문이라고 대법원장 시켜놨더니만 꾹뻑하면서 그냥 자체 내에서 이제 법적으로 문제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검찰에서 수사를 하면은 우리가 적극 돕겠다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대법원장을 비롯해서 100명이 넘는 판사들 다 줄줄이 엮여가지고 다 재판받도록 하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다 무죄 받았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책임자, 그 총책이 바로 김명수 아니겠습니까?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침해했다. 그렇죠. 이런 비판을 받아도 싸네요. 사법의 정치화를 했던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하고 재판이 빨리 안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삼권 분립의 핵심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바치는 기둥인데 입법, 행정, 사법, 삼권 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그게 가담한 분이 아마 김명수 전 그렇죠. 대법원장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쌉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서 소환 통보를 한 것 같네요. 검찰이 앞으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럼요. 지금 뭐 증거는 딱입니다. 한 번만 조사를 한다고 하면은 다른 뭐 조사를 할 것도 없어요.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다가오는 8월에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빠르면은 8월 중으로 늦어도 9월 달에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서는 모습 볼 수가 있고 그 뒤에 따라서 우리 이재명이도 올 가을이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가을이 뭐죠? 추수의 계절. 우리 좀 가을에 풍성한 추수 한번 해보시죠. 추수 감사를 해야 되나. 네.